최근 호남의 민심을 보여주는 조사 몇 가지가 좀 엇갈린 조사가 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건 왜 그런가요? 그 민심의 흐름은 그렇죠.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이럴수록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호남 민심이 6대4, 뭐 5대5 이런 배분은 없이 9대1로 어느 한쪽을 준다. 근데 이번에는 호남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선택을 할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정치논평 웹방송 김보엽의 정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권 분열 이후에 요동치는 호남 민심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호남의 민심을 보여주는 조사 몇 가지가 좀 엇갈린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규영 사회조사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발음하기가 어렵죠. 사회조사센터장. 예. 최근에 이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지점인데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입니다. 호남만 놓고 보면 더 민주당이 23.7%, 국민의당이 3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는 좀 다릅니다. 아하. 정반대로 나타나서요. 네. 호남에서 더 민주당이 32%, 국민의당이 2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가 조금 다르다. 갤럽 예. 조사는 원래 지난 연말에는 안철수 신당이 좀 예. 앞서다가 예. 최근 조사에서는 예. 이 격차가 뒤집혀서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 흐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1주차에서는 국민의당이 44%, 더 민주당이 19%, 예. 2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2주차, 3주차로 가면서 격차가 좁아지더니 이번에는 이제 예. 오히려 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흐름은 어떤가요? 리얼미터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는 좁아지거나 뒤집혔거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 기자가 칼럼에서 인용한 다른 조사 기관은 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원 CNI라고 있는데 여기서 예. 이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예. 발표한 게 있습니다.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27대 42였고요. 그다음에 1월 5일에는 25.1대 46.9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에는 31.8대 38.7 많이 좁혀졌죠. 네. 그런데 1월 21일에는 다시 21.5 대 40.9 다시 벌어진 걸로. 그게 가장 최근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이게 조사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호남 민심이 뭔가 좀 요동을 치고 있다. 예. 이렇게 좁혀졌다, 표현하는 게 넓혀졌다, 다시 벌어졌다가 예, 요동을 예, 치고 예, 있다. 요동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표현하는 게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 방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조사들이 나왔는데 예.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두 번째 리얼미터는 전화 조사랑 ARS 자동응답 전화. 그다음 조원 CNI는 ARS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ARS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 쪽이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신뢰가 더 생각합니다. 높다. 예. 이 숫자는 아니고요. 이제 이 정량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FGI라고 그래서 정성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보고서를 보진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민심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집단 표적 집단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좌담회 같은 걸 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안철수 신당을 왜 좋아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요. 뭘 잘했다는 대답들은 잘 안 하고요. 일단 문재인 대표가 싫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나중에 안철수 의원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이승만 국보 논란도 일으키질 않나 비리 인사 영입하다가 취소하질 않나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예. 이게 지금 호남 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제 싫고 안철수도 싫다. 그런 거죠. 예. 아직은 어느 쪽을 좀 뭐 좋아하고 이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전하더군요. 그 정성조사는 그렇고 정량조사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건강검진을 할 때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 예. 이거는 이제 혈액이 다 균질하다는 조건하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건 왜 그런가요? 여론조사도 결국은 같은 논리로 일정한 표본만 조사하면 그쪽의 민심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네. 지금 전국 조사는 보통 표본을 1000표본으로 하잖아요. 1000명 조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조사 조건이 동일했을 때 네. 6.2%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만 놓고 보면 표본수가 120여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예. 그러니까 20%까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호남에 대한 민심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표본수를 뭐 최소한 700, 예. 1000, 이 정도를 가져가야지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전국조사에 섞여서 100몇십 개의 그 표본수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한 여론조사의 그 민심의 흐름은 그렇죠.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이럴수록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역별 혹은 뭐 계층별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을 보면 그 호남 지역에서 1월 초, 12월 말 1월 초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 정점을 찍은 후에 조금 예. 가라앉고 있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렇게 저희가 2회 방송 때도 예. 안철수 신당 잘 되기 어렵다라는 예, 제목으로 예, 나갔던 예. 2회 방송에서도 그때가 가장 높은 예. 정점을 찍을 때인데 예.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과거 평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할인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안철수 신당이 뭔가 정책을 내놓고 어떤 노선을 내놓고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감보다는 이제 조금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조금 지도가 이렇게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기자는 칼럼에서 호남 민심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반 문재인, 반 더불어민주당 정서가 굉장히 거세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호남 민심에 좀 변화가 시작된 게요. 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겠다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를 하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싫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이제 아마 이런 민심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당 대표를 맡게 되는데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대위원들 명단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 박영선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이른바 친노도 아니고요. 네. 친문도 아닙니다. 또 뭐 386들하고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과연 그 김종인 또 일부 박영선 뭐 이런 체제에 대해서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까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아주 뭐 매력적으로 호남 민심을 다 흡수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총선 국면으로 그냥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저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 계층이랄까요? 지역별로도 호남 내에서도 좀 차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내에서도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하고요. 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죠. 그 다음이 전남, 전북 순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로도 보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고연령층일수록 높고 젊은 층일수록 낮아요. 그리고 직업별로도 보면 자영업자가 높고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주부, 학생 이런 쪽이 낮습니다. 네. 이런 지지 면모를 봤을 때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류, 이른바 친노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즉 반사 이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한 자체적인 지지가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이라면 그만큼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경고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3년 전 안철수 의원이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켰던 네. 그런 안철수 현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래서 안철수 현상 없는 안철수 신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지지율을 보면 초반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았죠. 그랬다가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게 11월 한 20일쯤
대선을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게 또 변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순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도 그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과는 다른 국면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이신가요? 네, 지금 일부 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갤럽 조사는 그걸 보여주는 네. 거고 예. 이제 다른 조사는 요동치는 요동치는 걸 걸로 보여주는 보여지는 거고. 예.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호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호남이 중요한가? 예. 이른바 야권의 가장 핵심적인 지층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간 중간층, 계층으로 보면 중간층에서 리버럴, 진보 성향의 네. 유권자층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른바 야권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수도권의 리버럴 중간층들은 변화무쌍합니다. 예. 지지가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지지하다가 또 어떤 때 마음에 안 들면 또 반대하다가. 근데 그동안 보면 호남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야권을 지지해왔거든요. 호남이 여당을 예. 지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데 그렇죠. 야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네. 정통 야당으로 인정하느냐 예. 그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호남 민심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광주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예. 말하자면 정치인이 할머니 이번 선거에 누구 찍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글쎄 이번 설에 아들이 내려오는데 아들한테 물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울에서 평판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내려와서 광주나 호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인터넷이나 종편 등 그 정보의 격차가 없어진 그 현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도권의 민심에 호남의 민심이 직접적으로 시차가 없이 네. 바로 상호 교호한다. 두 번째는 호남 투표의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전략적 투표라고 네, 했던, 전략적 투표죠. 그게 이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결과였는데 2004년은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줬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거꾸로 2년 만에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거꾸로 열린우리당은 초토화되고 당시 민주당에게 또 몰표를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 그렇죠. 도지사가 네. 민주당으로 갔죠. 그렇죠. 그 기초단체는 더 이제 그 편중 현상이 더 심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호남 민심이 어중간하게 주진 않는다. 6대4, 뭐 5대5 이런 배분은 없이 한 번에 싹 한 몰아준다. 번에 9대1로 어느 한쪽을 준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든 크로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예. 균형점이 어느 정도 무너지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는 호남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선택을 할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은 2006년에도 이제 전북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전북지사가 당선이 됐고요. 광주하고 이제 전남은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호남의 분열은 사실은 그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의 이제 참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울 시내 구청장 25개를 한나라당이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 거의 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다 출마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수가 있고요. 또 야권 분열, 정확히 얘기하면 야권 분열이 아니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원래 같은 편인데 이제 이게 분열한 걸 보고 또 호남 민심마저 갈라서는 걸 보고 유권자들이 대거 그 기권을 하는 그 투표율이 이제 51.6%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참패하고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을 다 쓸어가는.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한 지역에서 그렇게 25개 다 가져가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호남 민심을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 예.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될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게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면 호남 민심은 80년 광주 이래 항상 이제 진보적인 선택을 해왔다. 예.
이게 이제 저항적 지역주의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호남 민심이 정말 변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정당 선택도 중요하지만 호남 민심의 어떤 호남 유권자들의 가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경제 문제, 노동 문제, 각각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진보의 이념을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표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호남의 이념 지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더니 여전히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 의제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는 거죠. 진보적인 색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여론이 보수화되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딱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조금 다른 구석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차기 대통령으로 진보적인 대통령을 원하는지 보수적인 대통령을 원하는지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반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보수적인 대통령,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통령을 원한다. 이게 이제 10년 전이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태자면 호남 민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현된 것 중에 좀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 이기는 쪽을 우리는 응원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말씀해 주셨지만 2002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보면 당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고 호남 출신으로 DJ의 적자라는 한화갑 대표도 있었고 그런데 광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1등으로 몰아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확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국 그러니까 고립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광주항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호남의 한 부분도 반드시 좀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야당이 호남의 이제 김대중,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의 김영삼 이렇게 야당 양대 축이었는데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0년 3당 합당 때 야당을 배신한 거죠. 노태우하고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의 정통 수성을 호남, 김대중 이쪽이 가져온 겁니다. 이제 과거에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었다면 어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임진왜란 때 그 호남의 역할을 강조한 말인데요. 야권에서는 사실은 양무, 호남, 시무, 야당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그 야당의 본산이라고 이제 해야 되고요. 중요한 선거 때마다 꼭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은 저는 그 오랫동안 지속된 호남에 대한 지역 차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의 인구가 충청보다 적어졌는데요. 그런데도 호남 민심이 중요한 게 뭐 수도권이라든가 중부권에 많이 흩어져 살아요. 호남이 원적지인 사람들이. 그렇죠. 원래 해방 직후에는 영호남 인구가 비슷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남에 이제 산업시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영남으로 갔고 서울로 좀 더 많이 올라왔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심지어 뭐 강원도 산골 이런 데 가도 뭐 호남 향후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이 강원도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겠는가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과거 이제 김대중 또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80년 광주 또 뭐 호남 이런 것들이 항상 일체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야당을 설명할 때 호남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남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었고 그리고 호남은 전통적으로 또 진보 정당의 지지세가 좀 강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좀 변화가 있나요? 진보 정당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죠. 정의당이 가장 전국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지역이 호남이죠. 호남에서 보통 10% 정도까지를 나왔거든요. 전국 지지도가 5%, 6% 된다고 한다면 호남은 거의 2배 정도. 안신당이 출범하고 나서는 호남에서 이제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조사 같은 경우는 4%,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조사 2%까지 꺾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안신당의 출범으로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고 진보정당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같은 격인가요? 그렇죠. 근데 진보 정당이 타격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제3정당을 호남에서 이제 여당은 찍기 싫고요.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을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지가 없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도 지지하고 했는데 유력한 안철수 신당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도 좀 빠지고 또 천정배
의원이 만들고 있던 그 국민의 지지도 빠지고 그렇게 된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호남 민심이 원하는 건 확실한 거는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신당의 변화의 혁신을 끌어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간극, 괴리들이 예.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권 내에서 호남 민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1월 24일에 김홍걸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더민주당으로 영입이 됐고요. 그러자마자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원걸 교수 이제 입당 회견할 때 제가 가서 잠깐 봤는데요.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모도 아주 수려하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좀 잘생긴 얼굴인데 그때 모습도 좀 나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호남에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뭐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뚜렷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었죠. 예, 딱 잘라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잡는데 어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를 하나 확보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홍걸 교수를 최근에 한 1시간 정도 한번 차를 마시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말하는 거나 태도로 봐서는 굉장히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단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우에도 뭐 문재인 대표가 먼저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권노갑 박지원 이런 동교동계 아저씨들이죠. 본인에게는 그런 동교동계 아저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마저도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 뜻이 훼손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점이 있죠. 일단 초기선 스캔들 때문에 수용 생활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만약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삼형제 모두 배지를 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본인은 불출마 의사가 강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너무 못 박지 말아달라. 혹시 상황이 바뀌어서 험지에 당신이 나가달라고 당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까지 아예 문을 닫지는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유보적인 태도로 그냥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수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이 이제 손을 잡았는데요. 호남이라는 지역을 고리로 해서 이제 두 당이 합친 거죠. 사실 정책 노선은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철수 의원이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천정배 의원만큼 진보적인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진보를 하겠다는 건지 중도를 하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정당이 합쳤기 때문에 일종의 시너지 효과 같은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정당이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예, 합당- 천정배 의원이 영입된 건가요? 예, 사실은 흡수된 거죠. 워낙 이제 안철수 의원 쪽 세가 강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박준영, 김민석, 또 박주선, 이런 분들이 만들고 있는 정당도 아마 다 합쳐지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배후에는 뭐 건노갑 상임고문이라든가 동교동계에서 먼저 이탈한 사람들이 다 좀 합쳐라.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편인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까지 연대나 통합 같은 게 이제 성사가 될지 현재로서는 이제 뭐 건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또 안철수 의원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을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이렇게 적절한 규모로 이렇게 반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혹시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호남의 구태 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과 결별 뭐 이런 쪽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는 사실 호남의 예전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포인트죠. 천정배 의원이 명분이 있으려면 예. 호남에서 이탈한 의원들한테 상당수 공천을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런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과연
뭐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안철수 의원도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25일 기자회견장에 안철수, 천정배 예. 두 분이 합치는 기자회견장에 가봤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답변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궁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호남 물갈이.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들어가서 뉴 DJ를 키워서 추천을 해서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당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구상인지 처음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호남에 길을 낸 사람은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길을 이용한 사람, 질주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었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당을 좀 바꿔보겠다, 개혁적 색채를 강화해보겠다라고 천정배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본인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안철수 신당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세력의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정배 의원이 원래 좀 약간 이상주의자고요. 그게 또 천정배 의원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호남 민심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과연 누가 어느 쪽이 유리해지느냐라는 일종의 풍향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탈당을 예고했다가 아직 탈당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의 그렇죠. 박혜자, 예. 또 전남의 이계호, 김영록, 이윤석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은 탈당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도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탈당을 며칠 늦췄는데 그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이 되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 잠깐만 하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근데 게다가 저쪽 국민의당에 천정배 의원이 가버렸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혜자, 이계호, 김영록, 이윤석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남는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정대로 탈당하는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까지 좀 관찰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여론조사로 보는 민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민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민심이 있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화된 당원들 여기 민심이 좀 이렇게 그동안은 과대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민심과 그다음 지층의 민심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층위가 조금 서로 이렇게 마찰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 말에 덧붙이자면 광주의 어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어요. 광주시의원,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열의 9이 탈당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생업을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당 행사에 나오는 이런 동책 이런 분들을 하면 그분들은 탈당을 하는 사람이 열에 한 서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라고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접 정치 현장에 뛰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동네에 5, 60대 자영업자층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5, 60대 자영업자층은 지역 경제 개발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을 접한 시의원, 구의원들은 탈당 쪽에 굉장히 쏠려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업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은 또 그 민심의 풍향계가 또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고민이다. 앞으로는 어떤 득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두 당이 호남 민심을 두고 경쟁을 막 시작한 셈인데요. 확장성과 응집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철수 신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부에 더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요. 그러려면 내부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구심을 만들어야 되고 응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혁신의 방향과는 좀 배치되는 응집력과 확장성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호남 민심에 다가가는 그 접근 방식이 두 당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월 13일 탈당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벌써 한 3번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호남에 가서도 호남 차별에 대해서도 발언을 합니다. 인사차별이 심하고 KTX 문제, 부산 KTX와 다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에 비하면 지금 분당 이후에 문재인 대표는 광주를 지금 못 찾아가고 있죠. 참모들은 광주 천변에 텐트라도 치고 광주 민심을 청취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번에 영입 인사들 행사할 때 같이 안 갔나요? 안 갔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지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북상시키려고 하는 수도권으로 북상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광주를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수권 정당 능력을 확보를 한 뒤에 그걸로 설득해 나가는 전혀 다른 지금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호남 민심이 2012년에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부산 사람이었고 부산 경남에서 상당한 득표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몰아준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처럼 호남 민심만 붙잡겠다고 달려들어봐야 저는 호남 민심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안철수의 매력은 영남 또 어떤 젊은 층, 수도권의 어떤 무당파층에서 새로운 지지 세력을 끌어와서 그걸 이제 야당 지지층으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호남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좀 미흡한 거죠. 지금 신당 창당한다고 했는데 뭐 경상도 쪽에서 유력 인사 영입한 게 있습니까? 또 기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뭐 대거 이동을 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호남 민심이 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당신들이 날 확실하게 지지해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끌어올게 이런 입장이라면 호남 민심은 먼저 밖에 나가서 너의 경쟁력을 보여봐. 그럼 내가 지지해줄게. 이 간극이 계속 있는 거고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사실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음과 현금의 차이로 그죠. 설명할 수 있나요? 이제 보통 설 때 민심이 한번 쭉 섞인다고 하잖아요. 설 즈음 혹은 설 이후에는 호남의 민심이 좀 어느 한쪽으로 가닥이 잡힐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총선 때까지도 계속 좀 요동칠 걸로 보십니까? 글쎄 저는 후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설이라고 뭐 민심이 뒤섞이는 시대는 아니고요. 이 뭐 여러 가지 SNS 또 종편 뭐 이런 데서 사실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정치 관련 뉴스를 많이들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의겸 기자 설명했듯이 호남 민심이 오히려 서울로 확산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미 섞일 만큼 다 섞여 있고요. 다만 연휴 때 이제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런데 뭐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 때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좀 평가가 좀 나오겠죠. 국민의당이 자기 후보들을 지금 아직 선을 아직 안 보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을 보이면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 두 당에 대한 어떤 균형출할까요? 이런 게 많이 흔들릴 걸로 봅니다.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만 보면 호남 내에서 여러 정당이 경쟁하면서 누가 더 좋은 인물을 낼 것인가 이런 걸로 경쟁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대한정당을 요구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괜찮은 후보들을 공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요동치는 호남의 민심 어디를 향하게 될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김보엽의 더정치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